안녕하세요. 부자영입니다. 오늘은 LH 공가세대, 공가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LH 공가세대 공고문이 뜨면 이 상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LH 공가 세대가 뭔지, 왜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됐는지인데요. LH에서 공공임대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거는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 무주택자들 대상으로 임대료를 싸게 해서 전월세를 살 수 있게 LH에서 해주는데요. 그 기간이 보통 5년이나 10년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이 될 때 공공임대로 그 집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보통 주는데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기는 하는데 그 개인 사정에 따라서 뭐 잔금이 없다거나 하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포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그 포기 분량이 완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물량들이 이제 공과세대로 나오게 되는데 기존에 공공임대로 있었던 그 임차인들을 모두 퇴거를 시켜서 명도를 한 이후에 공실인 상태로 다시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공과세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때 LH의 설립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한테 집을 좀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게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양 전환이 될 때 분양가가 좀 저렴하게 책정되는 편이에요. 물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최근 시세가 반영이 돼서 비싸게 좀 분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운이 좋으면 몇 년 전의 시세나 아니면 아예 처음 지어졌을 때의 그 상태의 분양가대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저렴한 편이죠. 또 두 번째로는 미분양난 주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LH에서 그러한 집들을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돌린 다음에 추후에 일반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공과세대 물량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LH 공과세대의 특징, 장단점 이런 게 뭐가 있길래 LH 공과세대에 지원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시중에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분양이 있을 거예요. 새 집을 원가에 사는 개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매가 있는데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새 집이 아닌 헌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LH 공과 세대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저는 이 두 가지가 약간 섞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LH 공과 세대 같은 경우에는 헌집을 분양하는 개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분양이라고 하면 새 집을 원가에 취득을 하는 건데, 공과 세대는 헌집을 원가에 취득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단 시세보다 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단점은 일단 헌집이라는 게 단점입니다. 새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상태는 복불복이에요. 내부 상태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LH에서는 항상 이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어요. 요거는 모집 공고문에서 발췌한 일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LH 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모집 공고문에 이렇게 아주 빨간 글씨로 대문짝만하게 박아놨어요. 요 일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현재 상태대로 인계를 한다. 반드시 계약 전에 세대 내부를 확인을 해라. 아내가 낡았다거나 청소가 좀 불량하다던가 그런 사유로 하자보수 우리 못 해준다. 막 이렇게 박아놨는데요.
공과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전에 공과세대를 개방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를 보고 살 수 있게. 왜 일반 분양에서도 모델하우스 보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과세대도 내부 보고 상태가 이런데도 네가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정해라. 이런 식으로 기회를 줍니다. 이게 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쓰여 있기는 한데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경험상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보다 내부 상태가 괜찮은 적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막 보수 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LH에서 웬만큼 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좀 일부 지저분한 경우에는 도배도 새로 해주기도 하고요. 아주 중대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LH 측에 요청을 하면 보수도 해줍니다. 그래서 내부가 완전히 썩어 있을까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되면 공과세대 개방하는 날에 꼼꼼하게 다 둘러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장점인데요. 헌집이라는 단점이 있는 것도 반면에 또 공가주택이기 때문에 애초에 공실이잖아요. 그래서 경매랑 다르게 명도라는 과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경매를 좀 어려워하는 게 명도라는 과정이 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과세대 같은 경우에는 당첨만 되면 그냥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하면 그냥 내 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명도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시세보다 보통 저렴하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좀 저렴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죠. 그럼 다음 세 번째 질문. 그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LH 공과세대 관련해서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청약통장 써요, 안 써요? 무주택이어야 돼요? 유주택도 가능해요? 해당 지역이어야 돼요? 기타 지역도 가능해요? 법인도 가능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세요. 제 답변은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정말 모집 공고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1년 3월에 나왔던 모집 공고문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 네모 표시를 보시면 이 공과세대에 지원을 하려면 통장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통장도 있어야 되고 또 게다가 해당 지역이어야 되고 무주택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었죠. 그 조건이 되게 빡빡한 그런 물건이에요. 이 물건의 1순위 조건을 들여다보면 더 빡빡한데요. 여기 네모친데 보시면 인천 간석 같은 경우에는 투과 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2년이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입이 돼야 돼요. 반면에 이제 부천이나 고양 같은 경우는 투과까지는 아니고 조정 지역이라서 1년 이상 돼야 되고 12회 이상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모집 공고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꼼꼼히 들여보셔야 돼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장까지 쓰니까 별로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모집 공고문이 떴던 21년 3월 같은 경우에 인천 간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는 이랬고 시세는 그 당시 시세는 이랬어서 당시 차익이 5,500만 원 정도 났었고요. 원덕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1억 8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는 시세 차익이 많이 나니까 통장 써도 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게다가 2022년 현재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제가 차익을 찾아보니까 인천 간석은 1억 6천이 나고 레미안은 2억 4천이 나더라고요.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헌집을 분양하는 거더라도 시세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새 집을 분양받는 것만큼의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신청 자격인데요. 요거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면서 무주택인 사람에게 이제 기회가 많이 가고요.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당해는 아니지만 무주택이기만 하면 기회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는 당해도 아니어도 되고 무주택도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성인이기만 하면 돼요. 사실 아무 조건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1, 2, 3순위가 정해지는데 인기 많은 곳은 1순위에서 이미 다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3순위까지 넘어오기도 해요. 제 경우에는 2순위로, 그러니까 당해는 아닌데 무주택자 조건으로 2순위로 지원을 해서 예비 당첨을 받았고요. 앞에 1순위에서 이제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당첨권으로 넘어와서 당첨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모집공고문 같은 경우는 법인도 가능하다. 근데 단 법인은 최초 계약일 이후에 선착순 계약 시에만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은 처음부터 된다는 건 아니고 자녀 세대까지 넘어갔을 때는 법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법인도 전혀 기회가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사례인데요. 일단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경우에요. 이것도 이제 모집 공고문 일부를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 청약 신청일이 1순위, 2순위, 3순위에 따라서 날짜가 다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 순위에 따라서 다르니까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은 되게 편하잖아요. 집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에서 접수를 하면서 전선으로 추첨하는 경우인데요. 모집 공고문을 좀 가져와 봤어요. 원주에 있었던 아파트 사례인데요. 여기 네모칸 있는 데를 보시면 접수하는 기간이 딱 단 하루만이었고 그것도 10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점심시간으로도 제외하니까 5시간 동안만 접수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위치도 강원도 원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까지 반드시 가서 방문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월차 내고 여기까지 강원도까지 가서 접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접수만 현장에서 하고 이제 추첨은 이제 컴퓨터로 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까지 가서 그냥 서류만 내고 오는 거예요. 접수만 하고 오는 거고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뭐 문자로 오거나 뭐 결과가 뜹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에서 접수를 하면서 현장에서 추첨까지 하는 경우에요. 또 모집 공고문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네모 쳐져 있는 데를 보시면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전화 예약, 인터넷 청약 불가하다 라고 써있고요. 또 선착순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여기 아래 보시면 오전 10시까지 2명 이상이 모인다면 추첨으로 결정을 한다 라고 써있어요. 이게 선착순이니까 뭐 미리 가서 서 있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명만 올 리가 없잖아요. 보통은 접수하는 사람 자체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추첨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줍줍하는 것처럼 전날 막 가서 텐트 치시고 밤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접수하고, 현장에 가서 접수하시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추첨을 합니다. 뭐 탁구공 뽑기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종이로 이렇게 뭐 뽑아서 추첨으로 될 수도 있어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또 다음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입주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동호수를 확정해주는 경우예요. 청약홈에서 당첨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건데요. 일반 분양이나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면 동호수 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동 몇 호 당첨됐다 라고 문자로도 오고요. LH 청약센터 홈에 가서 당첨자 조회 여기 가시면 당첨자 발표 공지글에 PDF 파일이 올라와요. 근데 이 페이지를 좀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지금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LH 청약센터 검색하시고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LH 청약센터를 들어가세요. 여기 바로가기에 가시면 여기 이제 중간쯤에 당첨자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이렇게 그 모집 단지가 있고요. 여기에 당첨자 명단, 예비자 명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당첨이 몇 번이 됐는지 뭐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당첨자도 여기서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예비자도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예비 몇 번인지까지도 다 나와요. 네,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사례는 동호지정 순번을 발표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요. 여기도 이제 모집 공고문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이제 네모칸을 보시면 뭔가 이제 순번을 주고 그 순번대로 이제 동호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가 완전히 다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순번 몇 번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되고 동호수를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정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그때 모여서 순번대로 나가서 내가 원하는 곳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호가 앞번호면 당연히 더 좋은 곳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 개방하는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미리 이제 그 개방 날 모든 세대를 둘러보고서 이제 마음속으로 로얄동, 로얄층이 어딘지 이런 거를 이제 마음속에 순위를 매겨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날 가면 한 사람당 뭐 몇 초밖에 시간을 안 주거든요. 바로 이제 고르고 다음 사람 고르고 또 그 사람이 끝났으면 또 다음 사람 고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순위를 매겨놓지 않으면 머리가 하얘질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집 공고문을 어디 가서 확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LH 공과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홈이 아니고 LH 청약센터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주택, 분양정보, 그래서 공고명을 공가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사이트로 왔는데요. 이 LH 청약센터에서 분양주택에서 분양정보 여기를 누르시고요. 여기 공고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간 검색을 본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해놓고 공가라고 치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이렇게 공가 세대, 공가 주택에 대한 그런 모집 공고문이 쭉 뜹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를 보시면 이 접수 마감은 이미 다 끝난 거고요. 공고 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 보시면 여기 PDF 파일을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모집 공고문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질문인데요. 그러면 청약 신청은 어디서 하는가? 이것도 당연히 청약홈이 아니라 LH 청약센터에서 합니다. 이 순서대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청약홈에서도 청약하실 때 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인증서 없으면 청약 진행 못하니까 반드시 준비해두세요. 사이트에서 잠깐 보면요. 여기 LH 청약센터 가셔서 인터넷 청약 여기에서 청약 신청해서 분양주택으로 가세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 공동인증서나 아니면 네이버 인증서 이용하셔서 여기 인증서 로그인 이렇게 로그인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필요한 투자금은 얼마인가? 이것도 되게 궁금했을 텐데요. 당연히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먼저 계약금은 일단 무조건 필요하고요. 계약하는 날 당연히 계약금 내는데 10%일 때도 있고 그 근방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공과세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상태가 아니고 이미 지어진 집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라고는 하는데 중도금은 따로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잔금 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계약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잔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 알파 부분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잔금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것도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요.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잔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지방에 있는 공과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이 1억도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좀 여유가 있고 단기 매도할 경우, 그래서 전세 안 맞추고 공실로 놔둔 상태에서 바로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잔금을 그냥 잔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그러면 잔금 대출을 하셔야 되겠죠. 주변 은행에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물건이 있는 그 지역 주변에다가, 주변 은행에다가 다 지점에 연락을 하셔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잔금 대출을 이용을 했는데, 제 경우에도 주변 은행에 일단 한 30군데 정도 문의를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조건이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락 잔금 대출 상담사분을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세 임차인을 미리 맞춰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아직 잔금 안 쳐서 등기도 안 넘었는데 전세 계약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전세 임차인은 전세 대출은 가능한 거냐? 그리고 내 집도 아닌데 집 내부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 새 집 분양권 입주할 때 전세로 잔금 치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 과정이랑 사실 되게 비슷해요. 아직 이게 등기는 안 쳤지만 LH랑 계약금 내고 계약서 썼잖아요. 그래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등기는 안 쳤어도 잔금만 내면은 문제없이 소유자가 이제 내가 된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랑 예비 임차인한테 잘 설명을 하면 전세 계약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그리고 그 전세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나의 그 LH 그 계약서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쪽 은행에서도 전세 대출 해주는데 아무 문제 없이 됩니다. 그리고 집 내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가를 개방하는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를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때 부동산 사장님을 반드시 데려가세요. 그래서 사진이랑 동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사장님한테 이제 내부 상태를 확인을 시켜서 나중에 이제 임차인한테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그 키불출 같은 거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내가 이거 전세 빼려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곧 올 건데 좀 양해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 관리사무소에서 재량껏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뭐 좀 깐깐한 데는 FM대로 하는 데는 안 해주기도 하니까 한번 잘 사정해 보시고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다 등기를 쳐서 소유권이 넘어와야지만 인테리어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좀 재량적인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수익 구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일단 가져와 봤어요. 먼저 이제 단기로 매도하는 경우인데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바로 매도를 하는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단기 세율이 이제 70%나 됩니다.
이제 경매랑 비슷한데요. 시세보다 싸게 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대로 매도를 해서 그 차익만큼 거기서 세금 떼고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21년 6월 이전에는 이제 40%였기 때문에 40% 떼도 그래도 좀 남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70%나 되니까 지방세까지 하면 77%라서 좀 단계는 좀 추천을 하지 않기는 합니다. 또 다음 사례로 2년을 보유하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일반적인 그 갭 투자 같은 거랑 이제 비슷해요. 2년 보유하고 나면 조정지역 이상이면은 이제 기본세율에다가 중과세 붙을 거고, 비조정지역이면 기본세율만으로 해서 양도세 부과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이것도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이게 공공임대 분양 전환의 일반 분양이라서 그런지 좀 임대주택이랑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간혹 착각을 하시는데요. 이거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공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등기를 치잖아요. 등기 치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바로 매도한다고 해도 주택 보유 이력에도 남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등기 전에 매도가 가능한가? 간혹 이거를 좀 전매 가능한 분양권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답은 이제 불가합니다. 모집 공고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첨은 A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아니, 당첨은 A 명의로 됐는데, 계약은 B로 하는 거. 그러니까 명의를 변경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당첨된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야 매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바로 매도해도 주택 보유 이력이 남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LH 공과세대에 도전하면 좋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무주택자면서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집 근처라서 실거주도 가능한데 시세 차익도 이렇게 억 단위로 난다. 그러면 통장을 써도, 내 무주택을 써도 이런 거는 도전해볼 만 하겠죠. 이런 단지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차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경쟁률이 되게 셉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게 공과세대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주택 소유 이력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생애 최초 특공을 쓸 거다,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생초 특공은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무주택 가점이 되게 높다. 근데 이거를 한번 단타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무주택 가점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생초 특공을 쓰거나 무주택 가점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 공과세대 지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에 상관없는 무주택자분들은 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걸릴 게 없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실 거면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 분들이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한번 해봤는데요. LH 공과세대가 뭐고, 특징, 장단점이 뭔지, 자격은 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청약홈에서 하는 민간 분양,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지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LH 공과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거를 잘 알아두고 LH 청약센터에 가서 주기적으로 공고문도 확인을 해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무기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되도록 안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알도록 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것도 다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